호돌이 썰툰. 호돌이의 사이다 툰. 친구를 만나서 점심 식사 시간에 쌀국수를 먹으러 갔습니다. 잘 먹고 있는데 먹는 중간쯤에 3, 4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엄마 아빠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아기 의자를 요구하길래 식당 사장님은 응대해주고 아이가 물을 빨리 달라고 하자 물도 빨리 갖다 주셨습니다. 그 부부가 음식을 주문하고 얼마 되지 않아 아이가 악을 쓰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식당에서 먹고 있던 손님들이 모두 조용해지고 진짜 일제히 그 남자아이를 쳐다보는데 엄마 아빠는 아이 제어를 하나도 못하더라고요. 그대로 진짜 몇 분 동안 그러는데도 아빠라는 사람은 케어를 하지 않고 그냥 있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엄마라는 사람도 애를 이기지 못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보다 못한 사장님이 주문 안 나와도 될까요? 이랬더니 아이 아빠는 애 때문에 그러냐고 괜찮다고 주문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는 계속 소리 질러가며 울고 그러더니 단호박처럼 사장님이 다른 드시고 계시는 손님들 때문에 그런 거라고 죄송하다고 그리고 자기 새끼도 관리 못하는 분한테는 주문 못 넣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빠는 뭐 이런 데가 다 있냐고 그러시면서 오히려 더 성을 내고 나가더라고요. 다들 사장님 속 시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평화롭게 식사를 하며 짧은 해프닝으로 마무리. 다시 생각해도 단호하게 먹고 계신 손님분들 위해서 행동하신 사장님 짱짱. 지금 허리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사람 많은 걸 싫어하지만 1인실은 부담이 가서 2인실에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아주머니랑 그 애가 정말 스트레스 쌓이게 하네요. 늦둥이인지 아줌마는 40대 후반인데 애가 5살이에요. 내가 허리를 심하게 다친 관계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그 꼬마애가 오기만 하면 아줌마가 애를 휠체어에 태워서 밖에 나가요. 복도에 휠체어 많이 서 있는데도 꼭 내 것을 태우고 나가요. 물리치료 가야 하는데 화장실 가야 하는데 짜증나더라고요. 매번 간호사 언니한테 휠체어 갖다 달라고 하기도 죄송스럽고요. 그래서 아줌마한테 조심스럽게 저 애기 휠체어 태우실 거면 밖에 거 태우시면 좋겠어요. 화장실 가기 불편하고 물리치료도 가야 되는데 갑자기 휠체어 없어지면 당혹스럽네요. 그리고 매번 간호사들한테 부탁하기도 미안해요. 했더니 아줌마 하는 말이 웃기는 거예요. 애가 이거 타고 싶다는데 나보고 어떻게 해? 빡쳐서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어른이니까 내가 뭐라 하면 이 아줌마랑 똑같은 인간이 될까봐 참았어요. 또 왜 지네 먹을 거 먹이지 몰래 왜 내 거 먹이는지. 냉장고에 먹을 거 넣어두면 어느샌가 없어요. 물어보면 미안 우리 애가 먹었어. 헐,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과일이든 빵이든 음료수든 병문안 오는 친구들이나 부모님이 사둔 음식이 어느샌가 하나둘씩. 낮에는 커튼 쳐놓고 가만히 있으니까 제가 자는 줄 알아요. 애가 유치원 갔다 왔는지 배고프다고 하니까 아줌마가 냉장고에서 아무거나 꺼내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꼬마애가 케이크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애 엄마가 먹으라고 해요. 문제는 그 케이크 제 거예요. 이 아줌마가 먹을 거 사다 놓지도 않고 냉장고엔 내 거밖에 없어요. 순간 빡 돌아서 커튼 확 제끼고 난리쳤어요. 아니 아줌마 왜 계속 내 거 먹어요? 아줌마가 사줬어요? 내 친구가 사준 걸 왜 내 허락도 없이 애한테 줘요? 이것도 엄연히 절도예요 절도. 아줌마가 소리쳐요. 아니 애가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도둑년 만드니? 서로서로 한 방에 있으면 나눠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적반하장으로 소리 고래고래 지릅니다. 그러니까 간호사 언니가 들어와서 아줌마가 간호사한테 울분을 또 터뜨려요. 애가 모르고 케이크 좀 먹었다고 사람을 도둑으로 먼다고. 그게 싫으면 1인실 쓰지 왜 여기서 이러냐고 울분 토로합니다. 저는 화나죠. 다행히 간호사 언니가 예전부터 알고 지낸 언니라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차근차근 설명해주니까 언니가 병실 옮겨준다고 해요. 그래서 옮길 거면 그 아줌마가 옮겨야지 내가 왜 옮기냐고. 한 번만 더 그러면 진심 쪽 제대로 줄 거라고 하고 내비뒀어요. 그리고 며칠 후 사건이 터졌어요. 감기에 걸려서 목 아프고 그러니까 간호사 언니가 가글하라고 냉장고에 가글을 넣어놓고 갔어요. 약방에 들어있었고 색도 초록색이었어요. 물리치료 갔다 오니까 애가 그걸 마신 거예요. 그래서 애 엄마가 애 데리고 응급실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나한테 병원비를 청구한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아니 제가 마시라고 했어요? 전 마시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내가 병원비를 내야 하죠? 애 관리 못한 건 아줌마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왜 가글을 냉장고에 넣어둬서 애가 마시게 하는데 너가 거기다 넣어주지만 않았으면 애가 먹을 일이 없었잖아.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합의 봐. 어이없어. 이거 뭐 신종 꽃뱀이에요? 신고할 거면 하세요. 나도 절도죄랑 무고죄로 맞고서 할 테니까. 그리고 냉장 보건인 걸 어쩌라고요. 예? 쌍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진짜 경찰을 불러요. 경찰분이 내 말 들어주더니 무고죄 절도죄 해당된다고. 단 무고죄는 그 아줌마가 고소를 했을 시에만. 이 일로 결국 그 아줌마는 6인실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애가 또 뭔가 먹어대서 난리 난 거예요. 참다 못한 병실분이 원무과에 신고 넣어서
원장 선생님, 나랑 그분이랑 간호사한테도 상황 정확하게 들은 후 결국 그 아줌마 강제 퇴원당했어요. 가뜩이나 계속 와서 병원비랑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둥 하며 100만원 내놓으라고 해서 골치였는데 굿. 병원 측에서도 팔이 부러져서 수술하신 분이라 주사 치료 때문에 참고만 있었다고 죄송하다면서 사과하고 다인실 같이 있었던 분들이랑 저한테 케이크 하나씩 주셨어요. 그리고 간호사 언니도 그 아줌마 이제 퇴원하니까 걱정 말라고 도움 못 줘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합의금 한 1000만원 받지 않는 이상 고소 취하는 안 해줄 예정입니다. 속 시원하네요. 2년 연애했고 남자친구는 지방에서 일을 해서 거의 주말 연인이었어요. 큰 트러블 없이 잘 만나왔고 남자친구 나이가 차서 현재 결혼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 못 봤던 이기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서 빈정상에 있는 상태입니다. 남자친구가 나이에 비해 모은 돈이 별로 없습니다. 3천만원 정도. 그래서 제 생각은 예단 예약을 생략하고 전셋집 구하는데 우리 둘이 모은 돈 올인하자. 결혼 비용을 최소화하자였고 집에는 각자 말하기로 하였는데 어머님이 남들 보는 눈 있다고 예단을 하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오빠네만 보는 눈 있는 거 아니고 우리 집도 보는 눈 많으니 그럼 나도 받을 건 받겠다 했더니 생략하기로 해놓고서 왜 말 바꾸냐고 계산적이랍니다. 연애할 때는 주말에만 봐도 서로 이해하고 제가 하는 일에 응원을 해주던 사람이 결혼해서 주말 부부하기 싫다고 제 일을 관두고 지방으로 오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살림하란 소리는 아니고 자기가 있는 지방에서 다른 일을 구하랍니다. 물론 결혼해서도 누군들 주말 부부 하고 싶겠어요? 제가 지금은 정시 출근 퇴근하는 직장에 묶여있지만 1년 정도만 더 경력 쌓이면 프리로 할 수 있는 업종이라 1년만 참아달라고 했는데도 싫답니다. 지방 와서 작은 회사 격리하면서 6시 칼퇴해서 밥 차려달랍니다. 남자들의 로망이 아침 저녁 아내가 밥 차려주는 거 먹는 거라고. 자기는 외식도 안 하고 아침 저녁 제가 차려주는 밥만 먹을 거라고. 아직은 결혼 전이고 제가 며느리가 아님에도 어머님께서는 앞으로 어머님 아버님 따로 안부 전화를 하라고 했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이고 결혼하고 충분히 내가 할 도리 할 거니까 벌써부터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했더니 자기 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스트레스 주는 사람 아니라고 빨리 친해지라고 자기가 시키는 거랍니다. 딸 같은 며느리가 되랍니다. 그래서 오빠도 그럼 아들 같은 사이가 돼달라고 지금부터 안부 전화 드리라고 했더니 며느리는 딸같이 굴면서 시댁에 살갑게 대하는 게 쉽지만 사위는 어려운 존재라서 그런 게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요새 것만 봐도 사이즈 딱 나오지 않나요? 그동안 주말에만 봐서 본래 성격을 몰랐던 건지 이제 와 본래 성격이 드러난 건지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건 오빠가 이기적인 거라고 했는데 연애와 결혼은 달라. 결혼하면 여자는 남자 쪽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너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라며 웃으며 말하더군요. 제가 느끼기에 네가 이제 와서 어쩔 거야? 하며 비웃듯이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해줬습니다. 오빠는 내가 파혼 못할 줄 아나 봐 라고요. 원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인 건지 어디서 기선제압하라는 둥 헛소리 듣고 와서 이러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미 저런 말들을 내뱉은 건 오빠도 그런 사람인 거다. 이 순간부터 모든 결혼 준비나 진행은 올스톱이라고 하고 왔습니다. 바로 이 결혼 못한다. 끝이다. 라고 해버리고 나왔죠. 이런 남자랑 결혼 안 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끝낸 거 생각하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요. 나는 일주일에 유일하게 목요일날 하루 쉬는데 남편은 2달째 백수 상태. 사장한테 대들고 그냥 안 나갔어. 내가 수입이 많은 편인데 그거 믿고 때려친 것 같아. 그렇다고 집안일 하는 것도 아니야. 하루 종일 게임하고 배달 음식 시켜 먹어. 아침 일찍부터 시어머니가 들이닥치는 거야.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에 기겁했는데 남편 놈이 어차피 맨날 집에 나 혼자 있어서 알려줬어. 와서 밥 좀 해주라고 라고 하더라. 시어머니 아무렇지 않게 나 보며 집에 있었네? 라며 나 있으니 얻어먹어야겠다며 밥을 차리라고 하더라. 일단 밥 차려서 같이 먹는데 오늘 뭐 할 거냐고 해서 오늘은 좀 쉬고 운동 다녀올 생각이다 했더니 게으르다며 살림이 어쩌고저쩌고 잔소리 시전. 자기 아들 배달 음식 먹는 거 마음에 안 든다며 반찬 해놓으라고 하더라. 지난 일주일 내내 하루에 길어야 6시간 잤다. 일 안 하는 남편이 집안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안 한다고 해서 강요한 적이 없어. 내가 퇴근하고 청소, 빨래, 밥, 설거지 다 하는데 어머니도 제 살림에 간섭 강요하지 마시라. 연락 없이 오지 마시라. 비밀번호도 바꾸겠다고 했어. 평소엔 그냥 네 하고 마는데 오늘 화가 솟구치더라. 숟가락 날라왔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순간 화도 안 났어. 남자가 뜻하는 바가 있어서 일을 쉬는데 돈 번다고 요새가 어쩌고 남편이 기름을 붓더라. 내가 너 혼날 줄 알았다. 쯧쯧. 머리에서 뭔가 뚝 끊긴 기분이 들었어. 내 돈으로 산 내 집에서 내가 고생한 돈으로 내 편 안 드는 이놈 먹여 살리려고 시엄마가 숟가락을 던지고
지금 그만 안 두면 평생이겠구나 하는 생각. 일어나서 밥과 반찬을 싱크대에 쏟아부었어. 시어머니와 남편 처음엔 멍하니 쳐다보다가 뭐하는 버르장머리냐며 소리 지르기 시작하더라. 나도 같이 소리 질렀어.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이혼하자. 니네 엄마 데리고 내 집에서 꺼져 라고. 시어머니가 나한테 오더니 내 뺨을 치더라. 그때까지도 앉아서 눈만 껌뻑이는 남편놈한테 일어나라고 했어. 시어머니가 뭐하는 짓이냐, 니네 엄마한테 그렇게 배웠냐 해서 남편한테 얼른 일어나, 니네 엄마 때릴 순 없잖아 했더니 남편놈이 보자 하니까 라며 내 머리채를 잡길래 신나게 남편을 두들겨팼어. 체대 나와서 힘이 좋았거든. 시엄마가 얻어터진 남편 보고 소리 지르다가 무서운 년 피하자며 부축해 나가더라. 남편이 정말 이혼이냐며 울먹이며 묻는데 단호하게 그렇다고, 고소할 거면 하라고 안 한다니까. 비밀번호 바꿔놓고 아빠한테 전화해서 오늘 다 같이 퇴근 후에 우리 집에 오시라고 하고 이혼 준비 중이야. 저는 사실 남자분은 조건이 외모도 능력도 아닌 자상과 바람 안 피는 것이었어요. 이 인간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거지근성 보였지만 처음에는 그냥 안쓰러워서 더 챙겨주었던 게 큰 착각이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풀자면 너무 많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무슨 물건 살 때 은근슬쩍 본인 물건 끼워 사기, 제가 지인 선물 사러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따라와서는 지가 입을 의상 계산대에 올려놔요.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면 나도 사줘, 아니면 내가 나중에 돈 줄게. 당연히 돈 준 적 없고요. 장 보러 가면 지가 먹을 거 간식거리 같은 바구니에 담고 같은 패턴. 처음엔 그냥 애교 부리며 말하는 것도 나름 귀엽고 사는 김에 같이 사면 될 것 같으니까 사줬었는데, 이젠 저뿐만 아니라 지 여동생도 제가 운영하는 미용 관련 샵에 불러서 공짜로 받게 하고, 거기까지도 뭐 지인은 공짜로도 해줬기도 하니까 여유가 없지도 않고, 그래서 올 때마다 친절하게 응대하며 해줬는데 고맙단 말 한마디 없이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는 것도 점점 거슬렸지만, 지가 도움 준 거에는 온갖 생색을 다 내요. 어느 날 컴퓨터가 고장났는데 옆에서 보더니 AS 부르면 돈 많이 드니까 자기 친구한테 맡기면 된다며 불러주더라고요. 고마워서 밥 한 끼 사드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 집에 도착하자마자 야, 솔직히 내가 이런 친구 둬서 너 공짜로 AS 받았잖아. 그러니 나한테 뭐라도 사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응? 아, 오늘따라 치킨이 땡기는데. 그런 거 있죠? 해주고 싶다가도 그런 마음 사라지는 기분. 해주기 진짜 얄미워지게 자기 입으로 생색내는 거. 매번 이런 식으로 제 돈을 지 돈처럼 쓰고 지 돈을 진짜 잘 안 쓰려고 하고, 만약 데이트하게 되면 제가 거짓말 안 치고 팔 쓰면 이 인간은 있어요. 진짜 어느 날은 갑자기 집에 들리자더니 자기 식구들, 어머님, 이모님 등등 다 데리고 나와서 밥 먹자고 하니까 어머님이 실컷 먹어, 얘가 쏘는 거야 라며 계산시켰어요. 그놈 아무 말 없고. 우선 계산은 다 하고서 저기 갑자기 내가 왜 계산해? 약속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아, 그게 우리 엄마가 널 가족들에게 며느리로 소개시킨 거야. 이런 미친 집안이 다 있나 진짜. 이 밖에도 사정 어려워져서 데이트 비용 반반 하자는데 지가 살 때만 싸게 하고 내가 살 땐 고급 음식 여행 가자고 하고, 차 샀는데 기름 한 번도 안 넣어주더니 지 데리러 다닌 용도인데 빌려 타서는 고장내서 폐차. 나중엔 너무 거저먹는 것 같아서 화나서 아, 너 진짜 좀 거지근성 같아. 지금까지 행동들도 너무 네 돈만 소중하고 남의 돈은 거저 생각하는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순간 본인도 열받았는지 뭐? 거지근성? 하면서 뭐라고 지랄하더라고요. 넌 반성이 없구나. 지친다. 그동안 내가 해줬던 거 쪼잔하게 내놓으라고는 안 하는데 이제 앞으로 사람 물주로 여기지 마. 역겨우니까. 그리고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자신이 그동안 너무한 것 같다는 둥 뭐라고 와 있는데 그대로 차단했어요. 이젠 이런 거지근성이랑은 끝이에요. 2년 전 일이에요.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택시를 타고 출근했었어요. 목적지에 와서 계산을 하고 내리려는데 한쪽 발을 딛고 일어서는 순간 발가락이랑 발등에 뭐가 누르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놀라서 으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봤더니 발이 바퀴에 끼어 있었어요. 택시가 출발하려고 했던 거죠. 소리를 듣고 택시 아저씨가 놀라서 차에서 나와서 절 부축해주고 바퀴에 끼어있는 신발도 빼줬어요. 고의였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려다가 아저씨가 계속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길래 참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연락 달라며 명함을 줘서 받고 회사를 들어갔는데 잠깐이었지만 살짝 굽이는 로퍼를 신었어서 그런지 발등이 눌린 부분이 상당히 아팠어요. 점심때 전화해서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태도 돌변하셔서는 아니 근데 갑자기 왜 혼자 넘어진 겁니까? 하마터면 진짜 사고 날 뻔했잖아요. 일단 걱정돼서 명함은 줬는데 다음부턴 그런 수작 부리지 마요. 뭐라는 거지 이 새끼가?
그 말에 열받아서 바로 112에 신고했고 경찰에게 상황 설명 후 명함 내밀면서 신고했어요. 택시기사에게 바로 연락 오더라고요. 아니 제가 뭘 잘못했다고 신고하십니까? 제가 15년간 무사고 모범운전자였는데 아가씨가 괜히 신고해서 조사받는 동안 일 못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 울컥해서 당신이 제발 찢어놓고 언제는 저 혼자 넘어졌다면서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정당하게 누구 잘못인지 판단해야지 라고 말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병원 가서 진단서를 끊었는데 근육이 부은 정도라고 일주가 나왔어요. 다행히도 뼈나 신경은 다치지 않은 거죠. 어차피 일을 쉴 수가 없어서 입원은 못했지만 그래도 괘씸한 마음에 일이 늦게 끝나면 야간으로 물리치료받고 쉬는 날마다 꾸준히 치료받았어요. 보험을 사고로 처리했더니 1회당 2만원에서 5만원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블랙박스 판독 결과 나온 날 택시 아저씨가 계속 전화 오더니 아가씨 그 물리치료 7,000원이면 받는 거니까 10만원에 합의 봅시다. 그 말에 더 어이없어서 아직 정신 못 차리셨네? 라고 말하고 전화 꺼버렸어요. 제가 신고해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몇백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택시 아저씨 또 전화와서 보험회사에서 받기로 한 70 줄 테니까 보험 합의 없던 걸로 해달라길래 아저씨 사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막 웃으면서 비꼬면서 대답했어요. 분해서 씩씩대는 아저씨한테 운전 똑바로 하고 사쇼 하고 끊고 나중에 받은 돈으로는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소고기 사 먹었어요. 개꿀. 저희는 분양 전환 공공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랫집이 빈집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 누군가 이사 왔어요. 언제 한번 인사드리려고 생각했었는데 퇴근 후 집에 돌아오는 중에 그 아파트에서 이전에 없던 담배 냄새가 너무 나더라고요. 가뜩이나 피곤하고 비흡연자인 저는 조금 더 짜증이 났지만 참고 취침하려는데 밤 10시 반에서 11시 반 사이 이게 그냥 냄새나는 정도가 아니라 담배 연기로 집이 뿌옇게 될 정도였고 담배 한 개 피해서 나온 연기향이 아니었어요.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자 와이프가 참다 저 야근할 때 아랫집으로 갔다고 해요. 벨을 누르고 문이 열렸는데 아저씨가 나왔는데 문 열어준 사람 외에도 4명 정도 아저씨가 있었대요. 사정이 있겠지 생각을 하고서는 안녕하세요. 인사가 늦었네요. 저는 위층 사는 사람인데 혹시 우리 애들이 뛰어서 시끄러우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평소 주의를 시키는데 쉽지는 않네요. 라고 말문을 여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혹시 담배 피시냐고 물으니 피긴 피는데 집안에서는 안 피우는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아니래요. 그런데 그 말이 하나도 안 믿어졌던 게 아래층에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담배 냄새가 안 났었어요. 저 포함해서 대부분이 비흡연자들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딱히 증거도 없으니 그냥 돌아왔다고 해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여름에 창문도 못 열고 2주 넘게 살았어요. 저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몇 번 혹시 담배 태우시냐고 물으면 대꾸도 하기 싫다는 듯이 안 핀다고 했어요. 참고로 둘째가 2돌도 안 된 상태라 담배 연기에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요. 그러다가 매일 밤이나 새벽 6시쯤에 규칙적으로 피우는 것 같으니 일찍 일어나 현장을 잡기로 했어요. 그리고 잠복 2일째 드디어 아랫집에서 피우는 현장을 잡았고 증거로 담배 연기 올라오는 사진을 찍어서 남겼어요. 하지만 사진 가지고 가서 싸워봐야 험한 꼴 이상은 안 나올 것 같고 또 다른 고민에 빠졌죠. 그러다 순간 좋은 생각이 떠올랐고 시행 전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내려갔어요.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방금 담배 태우셨죠? 아니에요. 문 닫으려길래 잠깐만요. 앞으로만 안 피시면 됩니다. 부탁합니다. 안 펴요. 그리고 그날 밤 또 연기. 다음날 관리실과 LH에 신고했어요. 뭐로 했냐면 흡연? 아니요. 바로 부정입주. 공공임대는 실입주가 아니면 안 되는데 가만 보니 회사 기숙사로 쓰는 듯 하는데 이건 부정입주다 촉이 오더군요. 관리실에서 조사하니 부정입주가 맞고 차량을 5대나 등록했더라고요. LH에서 바로 다음날 퇴거 조치. 아랫집 각자 트렁크 1개씩 들고 퇴거당했어요. 알고 보니 당첨자가 몰래 월세 장사했더군요. 관리실에다가 봐달라고 하는데 관리실이 힘이 있나? 진작에 마지막 기회 줬을 때 받아들였으면 굳이 매몰차게 직접 신고하진 않았을 텐데. 쯧쯧. 그 사람들 나가고서 다시 맑은 공기. 그리고 둘째가 연기로 엄청 많이 힘들어했는데 요즘은 잘 웃네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주차 대란이 있는 편입니다. 다행히 새벽에만 안 들어가면 그래도 주차 자리가 있는 편인데 하루는 아침에 나가보니 누가 떡하니 제 앞에 차로 막아놨네요. 전화해볼라니 전화번호도 없고 밀어보니 사이드 브레이크. 나 관리사무소 전화하니 그분이요. 근처 동에 10층 주민인데 연락해드릴게요. 그렇게 30분 기다려도 안 나와요. 짜증나. 관리사무소에 또 전화했더니 그저 기다려달라고. 다행히 자영업이라 조금 늦어도 괜찮아서 기다리니까 50분 만에 나왔어요. 50대 아저씨더군요. 내가 어제 좀 늦게 들어와서 자리가 없어서 잠깐 된 건데 뭐
엄청 늦은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난리냐? 관리사무소에서 몇 번이나 전화 왔어 짜증나게. 너 지금 9시 넘어 나가는 거 보니 여유 있구만. 지금 그래서 잘하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런 싸가지 없는 어린 놈이 어른한테 대들고 있어. 좋게 말하면 싸울 일도 없죠. 한따까리 신나게 하다가 지나가던 관리소 직원분이 말리고 서로 씩씩대다가 저는 출근. 하지만 이대로 그냥 넘어가고 싶진 않아졌어요. 집에 물건 옮길 때 쓰는 스타렉스를 가게 근처 유료주차장에 대놨었는데 아파트 등록은 돼 있는지라 열받아서 전화번호 떼고 뒷날 저녁 그 차를 주차장에서 찾아다녔죠. 오호라 제대로 잘 대놨네요. 게다가 공학계도 1인 주차 자리. 더도 덜도 말고 엿대봐라 하고 앞에 막아놓고 사이드 브레이크 당긴 후 불박 켜놓고 아예 잠수 탔습니다. 뒷날 아침부터 죽어라 관리사무소에서 전화 오던데 다 씹었죠. 딱 이틀 놔뒀는데 3일째 아침에 전화 오길 받으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아니 어디 가셨는데 연락이 안 되냐고 뭐라 하더라고요. 그쪽이 한 대로 저도 했을 뿐인데요. 아 그리고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이틀 입원 좀 했어요. 당연히 거짓말 다. 그래서 연락이 안 된 거다 하니까 관리사무소 직원분도 아유 저번에 그때 왜 그러시죠? 그 차 자주 그래요. 다음번에는 양해 좀 부탁드려요. 얼른 내려가서 빼주세요. 그러길래 내려가 보니 그 아저씨 차 앞에서 씩씩대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저 보자마자 살짝 놀란 표정하다가 어느새 인상 쓰면서 넌 저번에 그 뒤에 어쩌고 저쩌고 소리 지르며 삿대지. 그런 태도에 천연덕스럽게 웃으면서 왜요? 아저씨도 당해보니 살만합니까? 라고 하니까 온갖 욕을 시전하길래 바로 녹음기는 켜고 눈앞에 보여주며 녹음 중입니다. 경찰서에서 보고 싶어? 네가 뭘 잘했다고 욕질이야. 가니까 깨갱.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 만만해 보이나. 아, 진짜 좋게 삽시다. 에? 누구는 이중주차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아나. 그 이후로는 앞에 차 안 대더라고요. 첫째 아이 임신했을 때 동네 병원에 갔었는데 동네가 작아서 산부인과도 별로 없지만 다 건물이 후졌어요. 내가 가려던 병원도 큰 병원은 아니었지만 동네 언니들이 시설이 괜찮다고 해서 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면 꼭 일과 선생님께 진료받아? 라고 해서 일과로 접수했죠. 한참을 기다렸다가 들어갔는데 임신 확인하고 선생님이 임신이네. 축하해. 와 좋은 일이다. 축하받을 일이네. 웃으면서 계속 반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초면에 반말인가 했는데 이후로도 존대 반말 섞어서 하셔서 아 원래 그런 스타일이시구나. 나이도 많으시니 그러신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시간이 지나 예정일이 되어서도 나올 기미가 안 보여서 유도분만 하기로 했어요. 태동 검사하고 관장도 하고 가족 분만실로 들어가서 촉진제 맞고 쪼구려 앉기, 걸어다니기, 내진 등등 반복하다 보니까 슬슬 무시무시한 진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몸이 덜덜 떨릴 정도로 아팠어요. 회사 급한 일만 마무리하고 조퇴한 남편이 뒤늦게 왔어요. 너무 아프니까 내 의지랑 상관없이 아파 너무 아파 중얼중얼하면서 울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했죠. 남편이 옆에서 계속 보고 있다가 나중엔 지가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 그렇게 아파? 좀 참아봐. 너만 해놨는 것도 아닌데 엄살은 진짜. 아휴 뭐? 엄살? 아 진짜 내가 저런 인간이랑 진짜 아픈데 서럽고 짜증나고 화나고 그런데 말은 안 나오고. 근데 남편 저렇게 말하는 걸 의사선생님이 들어오시다가 들으셨어요. 누구예요? 남편이요. 아 하도 남처럼 말하길래 지나가던 아저씨인 줄 알고 쫓아내려고 했지. 산모 분만 애 낳는 거 아닌 거 맞는데 말 그렇게 하는 사람 남편분밖에 없어요. 저 옆방 가서 보고 와요. 거긴 남편이 울고 있더라. 이 보호자분은 간 크시네. 그러다가 평생 따순밥 못 얻어먹어. 웃긴데 서럽고 너무 아파서 거의 반 기절할 정도로 있다가 결국 무사히 출산했어요. 신기하게도 아기를 낳은 순간부터 몸과 마음이 평온해지고 정신도 말짱해졌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를 몇 번이나 했는데 옆에 있는 남편한테 선생님이 자 남편분은 산모한테 여보 감사합니다 3번을 치세요. 그 이후로 남편이 어쩔 줄 모르고 그래서 막말한 것 같다고 후에 사과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더 잘해주는 착한 남편이 되었어요. 둘째 임신 후 찾아가서 말하니까 나쁜 남편 착한 남편 되었나 보다고. 그래서 선생님 덕분이라고. 왜 언니들이 추천해준지 알 것 같네요. 정말 오랜만에 동창 모임을 가졌습니다. 졸업 이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처음 보는 친구도 만나고 간간히 소식만 간접적으로 들었던 친구도 만나니 참 좋았습니다. 그 중에 학창시절부터 별로 좋아라 하지 않았던 녀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인생의 좌우명이 모난 거 없이 둥글게 살자입니다. 특별히 싫어하는 사람 없이 살자. 뭐 이런 생각으로 40년 가까이를 살고 있는데 제 인생을 통틀어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정이 안 가는 스타일의 친구입니다.
어떤 친구냐면 그 친구는 학창시절 집이 좀 살았던 친구인데 돈 없는 누군가를 엄청 무시하고 그걸 약점 잡아 놀리고 그 밖에도 많은 악행들이, 아무튼 기본적인 인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부류의 인간이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이 녀석에 대해서 들었던 마지막 소식이 결혼해서 외국으로 나갔다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뭐 제 인생에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인간이었는데 이번에 이혼하고 귀국했다고 이번 모임에 나오게 되었네요. 근데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각자의 인생 얘기들을 듣는데 자기 인생만이 정답인 듯 남의 인생은 폄하하고 자기의 이혼조차 정당화하며 남을 자꾸 깎아내리는 언행이 계속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아버지 밑에서 빌부터 먹고 있는 걸 자랑인 듯 떠들어대고 있던 중 한 친구가 먼저 가봐야 된다고 일어났습니다. 이놈의 자랑질 더 듣기 싫었던 몇 명의 친구들은 담배도 필 겸 배웅 나왔습니다. 근데 먼저 가는 친구가 아반떼를 타고 왔는데 그 친구 가고 나서 얄미운 놈의 자동차 부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현재 벤츠 E클래스 탄다고. 같은 E클래스지만 DJ가 휘발유는 하늘과 땅 차이야. 다른 친구들한테도 넌 못하냐? 넌 못하는데 물으며 국산차는 뭐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뭐 이런 본인 기호가 정답인 듯 듣기 싫은 소리만 늘어놓더라고요. 저한테도 당연히 물었고 그냥 SUV 타 그랬더니 그 친구가 SUV보단 세단이지 뭐 이런 얘기들을 또 늘어놓네요. 에휴, 어차피 다시 안 볼 놈이니까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참고로 저는 좋은 차 탑니다. 그놈이 타는 것보다 2배 정도는 더 비쌀 겁니다. 지금 부동산 일은 하는데 어설프게 돈 자랑하면 나중에 꼭 아쉬운 소리로 돌아온다는 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수입에 대한 자랑은 절대 안 합니다. 빌린다고 해놓고 못 받은 돈 많아요. 그렇게 1차는 마무리하고 2차 장소로 옮기려고 나왔습니다. 비가 오더군요. 그래서 차에 있던 우산을 꺼내왔습니다. 그때 그놈 포함 친구들이 제 차를 봤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오, 저거 겁나 비싼 거 아니야? 그 말에 잠시 멈칫했다가 하도 차부심 높던 그놈 쳐다보면서 이 클래스보단 비싸. 그놈이 벙찐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 진짜 차부심 별로 없는데 그때만큼은 엄청 통쾌했습니다. 2차 장소를 옮겨서는 그놈은 거의 찍소리 못하고 침묵. 그래서 다들 살아온 얘기와 사업 얘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조금 많이 지난 이야기인데 때는 2013년 8월 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11시에 기상, 씻고 밥 먹고 12시에 매장을 출근했었던 PC방에서 약 11개월 근무하던 피돌이었어요. 근데 출근을 하니 요금이 18,000원이나 나와있는 회원 손님을 카운터로 보았고 저는 매니저 누나에게 이 사람 중간 계산해야 한다며 말을 했어요. 누나가 중간 계산을 요구하니 이따가 돈이 들어온다면서 이따가 계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요망한 녀석이 내가 한눈을 판 사이에 도주를 할 것을 예상했죠. 예상이 아니라 확신이었어요. 그때부터 난 이 녀석 집중 마킹과 함께 이 녀석의 회원 정보를 관찰했어요. 회원 가입을 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93년생이었고 휴대폰 번호는 아직도 기억해요. 우리 매장 화장실이 밖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 자식이 언제 도주할지 몰라서 이날은 카운터에서 걸리기만 해라라는 눈빛으로 혼자 진지 모드로 풀마킹을 했었어요. 중간에 이 녀석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몇 번이나 나왔었지만 따라 나가서 복도에서 담배 한 대를 피며 도주할 기회와 희망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침 7시쯤 이 녀석의 요금은 이미 전국 모든 야간 피돌이들에게 충격을 줄 만큼이나 올라갔고 아침 7시 반이 되니 사장님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30번짜리 손님 요금이 25,000원이 넘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절대 당황한 기색이 없이 제가 18,000원쯤에 중간 계산 요구했는데 돈이 아침에 들어온다고 핑계대면서 계속하네요. 사장님은 오전 9시 그대지만 불안해서 당장 나올 테니 저 녀석과 함께 편의점에 가서 돈을 받아오라는 말을 했어요. 30분 후 사장님이 출근했고 사장님과 그 녀석은 얘기를 나눈 후 그 녀석은 저와 함께 편의점으로 향했죠. 그렇게 돈을 뽑고 어쩌다 보니 이야기하다가 카톡 친구도 등록하고 형 동생으로 지냈어요. 그리고 13년 12월 겨울 출근을 하고 나니 이 녀석이 PC방에 있었고 6월 이후 한 번도 안 오던 녀석이 12월에 일 쉬는 날이어서 놀러왔다고 하더라고요. 요금을 보니 12,000원대에 육박해 있었고 멍청한 저는 카톡 친추하고 동네 형 동생처럼 친하게 지내는데 설마 도망을 가겠어? 라고 방심을 하고 게임을 하며 놀고 있었죠. 새벽 6시쯤 이 녀석은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고 저는 설마 하는 생각으로 앉아서 게임만 했죠. 근데 이 망할 놈이 화장실을 간 후 10분이 되도록 오지를 않는 거예요. 15분, 20분 점점 시간이 지날 때마다 저의 뇌는 도망갔다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고 화장실로 가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카톡을 해도 답장이 없었고 나는 당했다는 배신감과 함께 멍청한 저의 행동에 화를 느꼈죠. 그렇게 제가 18,000원가량 돈을 낸 후 14년 1월 PC방 일을 그만둔 후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회사 앞 정문에서 담배 한 대를 피며 오늘은 어떻게 버티냐는 생각과 일하기 싫다는 5만 가지 잡생각을
담배 연기와 함께 날려버리기 위해 발버둥 중이었는데 그때 빠른 핸드폰 카톡 울림이 들려왔고 저는 어떤 개 잡놈이 아침부터 게임 초대냐고 생각하며 핸드폰을 들여다보는데 여자친구였어요. 본인이 일하는데 그 녀석이 와있다고 제보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확실하게 그 녀석이 맞는지 비슷한 녀석이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했고 여자친구는 3분 뒤 오빠 그 망할 새끼 맞아 라는 답변을 나에게 주며 확실함을 강조했죠. 그래서 회사도 안 가고 그곳으로 달려갔죠. 그 자식은 여자친구로 보이는 어떤 여자와 앉아서 카트라이더를 하고 있었고 저는 서서히 그 녀석에게 다가갔죠. 그 녀석에게 다가가서 손바닥으로 툭툭 치며 저기요 라고 하니까 뒤돌아보더라고요. 악마의 웃음을 지으며 저 아시죠? 라고 하니까 화장실로 가서 대화를 하는데 여친분이 오셔서 신고한다고 해서 아, 이 사람이 제가 일하던 PC방에서 컴퓨터 하다가 도망갔는데 저는 여기 일하던 여자친구가 제보해서 잡으러 왔는데 그때 형 동생으로 친하게 지낸다고 느꼈던 새끼가 도망갔는데 없는 형편에 이 인간이 팀 금액체가 다 물고 찾고 있었는데 만났네? 아 참 6월에는 제가 감시해서 바로 못 튀었고요. 그때 3만원이었나 4만원이었나 아휴 그땐 막아서 다행이다 그쵸? 이 여자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서서히 아주 천천히 하얗게. 남자는 이미 멘탈 파괴 상태였고 그때서야 여자는 돈을 주라고 말을 했고 저는 돈을 받고 다시 출근했어요. 마지막으로 PC방에 먹고 튀는 놈들 집 근처 PC방에서 하다가 도망가지 마라. 언젠간 잡힌다.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저희 가족은 아파트 완공되자마자 입주한 케이스라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7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위층으로 새로 이사가 왔어요.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은 중년 남자, 여자, 남자의 2명입니다. 애 둘은 초등학생이었는데 아침이 되기 무섭게 일어나기만 하면 미친듯이 쳐뛰고 뭘 가지고 노는지 주기적으로 떨어뜨리는 소리, 구리는 소리, 고함을 지르고 울고 농구를 하는지 축구를 하는지 벽에다가 공 튀는 소리에 진짜 체중을 다 실어서 뛰는 소리. 처음엔 저희 가족 엄청 참았습니다. 주말에는 부모님 2분도 좀 낮잠도 주무시고 쉬어야 하는데 그 소리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고 진짜 스트레스 엄청 받으시더라고요. 저도 학교 방학 때라 집에서 자격증 공부하는데 그 소리 때문에 미쳐 돌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참다 안 돼서 맨 처음엔 인터폰으로 경고를 줬습니다. 뭐 알았다고는 했지만 역시 말뿐이더군요. 그리고 어느 날 밤 9시경쯤에 애들 둘이 아주 그냥 미친 개땡기 마냥 쉬지도 않고 뛰는 소리에 저희 아버지가 참다 못해 드디어 1차 전쟁을 선포하고 윗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까 여자가 문을 열더군요. 남편은 어딜 가는지 안 보였고 여자 어깨 너머로 보니 역시나 애들은 뭐가 그리 신났는지 공 굴리고 뛰고 장난감 던지고 아주 난리가 아니더군요. 저희 아버지가 직접 그 현장을 목격하시더니 표정이 완전... 아버지가 흥분하셔서 언성을 높이시고 그 울그락불그락한 표정으로 여자한테 지금 시간이 몇인데 뭐하는 짓거리냐고 하면서 그동안 참아왔던 걸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 여자도 쫄아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하고 문 닫고 들어가더군요. 옆에서 보던 제가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즐겁게 과일을 먹으며 TV를 보는데 갑자기 누가 초인종을 눌러서 보니 윗집 남자더라고요. 아, 미안하다고 하려고 안나 해서 열어줬습니다. 열자마자 그 남자는 죄송하다는 소리가 아닌 쌍욕을 내뱉더군요. 아마 집 마누라가 일러 바쳤나 봅니다. 그날 그렇게 현관문 열고 1시간가량 소리 지르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앞집도 문 열고 나와서 말리고 아랫집 구경 오고 경비 아저씨들 올라오고 어쩌다가 그렇게 정리되고 끝났는데 그 다음날 역시 아침부터 엄청난 소음이 우리 가족을 반겨주더군요. 근데 소리를 잘 들어보니 그동안 들어왔던 애들 뛰고 노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바닥을 발 뒤꿈치로 찍고 문 세게 꽝꽝 닫고 하는 소리가 나는데 이게 그렇게 일주일간 맨날 나더군요. 물론 애들 뛰는 소리는 그대로고요. 잘 생각해보니 윗집 남자가 그날 이후로 저희 가족 연맥이려고 아주 집까지 가세해서 소음 피해를 주더라고요. 그러고 3개월을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계약을 하고 학교를 다녔죠. 학교 가는 시간이 그나마 소음을 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학교를 끝내고 집으로 오는 도중에 상가 건물을 지나다가 부동산 앞을 지나는데 부동산 보면 무슨 아파트 몇 층 얼마 이런 거 붙여놓잖아요. 그걸 지나다가 우연히 눈으로 힐끔 봤는데 우리 아파트 우리 라인 9층이 집을 내놓은 겁니다. 9층으로 이사가고 싶다. 이 생각만 그냥 잠깐 하고 잊고 있다가 주말 저녁에 가족들과 앉아서 밥 먹는데 밥 먹으면서도 역시 애들 뛰고 난리 부르스를 치더군요. 아버지가 조용히 식사하시다가 그러시더군요. 다른데 집 알아본 데 있는데 그쪽으로 이사 가자고. 평수는 32평 똑같은 곳이라 이 집 내놓고 가자고 진지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윗집 때문에 이사 비용 들여가면 정든 집 떠나긴 싫었지만 그래도 계속 이렇게 살 바엔 가는 게 나을 거라 생각해서
전 찬성하고 동생과 어머니도 찬성하시더군요.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다음 주 주말에 알아본대. 거기 집 한번 보러 가자고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려나 하는 찰나에 전 저번에 본 부동산 딱지를 보고 그냥 장난삼아 아버지한테 말을 했습니다. 저번에 봤는데 우리 바로 위에 집 내놨다고. 거기로 가면 안 되냐고. 장난식으로 그냥 꺼내본 말이 네, 맞습니다.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원래 우리 집 8구 9층을 저희가 샀습니다. 아버지 얼굴 표정이 너네 한번 죽어봐라 이 표정. 우리 이사하는 건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9층으로 집 옮길 때는 조용하더군요. 어딜 갔는지. 이사 다 끝내고 어떻게 복수를 할까라는 즐거운 생각을 가지며 잠을 청했습니다. 고민 끝에 제가 좋아하는 농구를 소화 겸 집에서 마음껏 튀기고 드리블 연습하고 신나게 그렇게 1시간가량 운동했습니다. 뭐 밑에 집 별 반응이 없더군요. 복수할 것처럼 하시더니 아버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왜 이렇게 조용하시냐고.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짐승 잡겠다고 똑같은 짐승이 될 수는 없다며 저한테도 그냥 하지 말라더군요. 하지만 아버지, 전 그냥 짐승이 되렵니다. 그동안 받아온 그 정신적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니. 전 집에 부모님 안 계실 때를 집중 공략해서 제대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주변에도 소음 피해가 있나 물어봤는데 자신들은 조용하기만 하다고 해서 안심하고 더 지랄 발광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랫집 상당히 잘 버티길래 강도를 높였습니다. 집에 덤벨 5kg짜리 육각형 모양으로 생긴 게 있는데 그거 바닥에 놓고 앉아서 시도 때도 없이 굴리고 댕겼습니다. 그게 효과가 좋았는지 굴린 지 5분도 안 돼서 아랫집 인터폰 호출. 덤벨 굴리는 소리 진짜 시끄러워요. 뭐 드릴로 땅 팔 때 나는 소리 있죠. 드르르르. 덤벨 효과로 너네가 드디어 반응을 보이는구나 이러면서 태연하게 받았죠. 아랫집은 윗집이 우리인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한테 너무 시끄러운데 지금 그쪽네 집에서 그러냐고 막 화를 내더군요. 전 저번에 아랫집 남자가 지내면서 소리 좀 날 수 있지 왜 쪼르르 올라와서 마누라한테 횡 퍼놓고 가냐는 말이 생각나서 똑같이 아니 아저씨 살면서 소음이 좀 날 수 있죠. 그렇다고 무슨 인터폰까지 하세요. 꺼지세요. 하면서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2시에 약하게 마무리로 농구공으로 100번 튀겨주고 잤습니다. 아주 꿀잠이죠. 어느 화창한 날 출근 전에 너무 일찍 일어나 버려서 할 것도 없고 해서 카페를 찾아 시내로 나갔어요. 새로 생긴 곳에 사장님이 커피 선수인지 커피 박사라고 해서 갔죠.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손님이 얼마 없었어요. 조용해서 좋다고 생각하며 좋아하는 걸 시켜서 테라스에 앉았죠. 그런데 그 조용하던 카페가 산만해졌어요. 소리의 출처는 카운터.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귀는 열려있으니까 듣게 된 대사. 와, 카페 이쁘다. 사장님, 카페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네, 커피 관련 업을 오래 하다가 카페는 처음 열어보네요. 요즘 블로그 같은 거 아시죠? 제가 파워 블로거인데요. 제 블로그에 오픈한 카페 후기 올려서 대박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이어서 자기 어필을 계속하더니 오늘 사진 좀 찍어서 후기 올려도 되죠? 그럼 저희야 고맙죠. 저는 그냥 혼자 아, 저 여자분 파워 블로거구나 했어요. 근데 그 어떤 여자분과 그 어떤 여자분 동행인지 제 테이블 쪽 근처에 앉았어요. 와서 DSLR을 들더니 이곳저곳 찍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직접 그 여자분 테이블에 커피를 갖다 주더라고요. 서비스로 브라우니 2개까지. 사장님 고맙습니다. 근데 서비스로 브라우니 하나 받았다고 올리긴 좀 그런데. 이 발언은 좀 이상했어요. 의심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좀 그랬어요. 근데 크게 신경은 안 썼죠.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저희 가게 홍보해 주신다는데 서비스쯤이야. 와, 사장님 최고. 아, 사진 찍어서 올렸을 때 제일 잘 나오는 게 와플이랑 타르트거든요. 아, 과일 빙수도 잘 나오고요. 의심이 심해졌지만 근데 뭐 파워블로거 힘이 대단하구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말았어요. 네네, 사진 찍기 좋게 한 번에 가져올게요. 그리고 저는 제 할 일 하고 있는데 근처 테이블에서 소곤소곤대는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누누이 말하지만 일부러 들은 건 아니고 귀가 항상 열려 있었어요. 지금부턴 은어와 소고가 들어가지만 현장의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심한 단어만 순화할게요. 여기 사장 완전 호. 쩔어. 잘하면 물주로도 되겠네. 소곤대면서 킥킥대는 게 들렸어요. 뉴스에서 봤던 블로그 거지라는 게 저런 거구나. 갑자기 화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이 저렇게 잘해주는데 그걸 이용해 먹는다는 걸 참을 수가 없었죠. 바로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화나기도 했고 일부러 크게 말했죠. 여보세요? 야, 너 요즘 백수라 했지? 죽겠다. 복학 직전인데 돈 없어서 놀지도 못하고 맛있는 것도 못 사먹고 서럽다. 일자리 하나 줄까? 아니다, 일자리는 아니고 어디 가서 공짜로 음식 같은 거 얻어먹을 수 있고 그런 거다. 고걸이라고 하면 엉덩이 때린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집에 있는 카메라 들고 카페 같은 데 가서 파워블로거라고 홍보해준다고 서비스 얻어먹으면 돼.
이때 그 여자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꺼져라, 공부할 거 다 끊는다. 구걸 같기도 한데 괜찮다. 파워블로거라 하면 다 되는 것 같다. 사장님한테 제 블로그에 올릴 거니까 서비스 잘해라 라는 식으로 말하면 다 되는 것 같더라. 뭔 소리 하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바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진 좀 찍는 신용하다 그래야 돼. 니도 지금 어디서 상황극 하고 있지? 맞다. 그니까 배고프면 사 먹지 말고 카메라 들고 카페 가라. 바쁘니까 빨리 연기 다 했으면 끊어라. 스타벅스 그런데 말고 개인이 하는 카페, 웬만하면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곳. 그래 알겠다, 내일 보자. 제가 원래 전화 상황극을 자주 하긴 해요. 친구들도 그걸 듣고 좋아하죠. 아무튼 여자들이 날 째려보더라고요. 근데 자기들끼리 귓속말로 뭐라고 하는데 그것까진 안 들리고, 그래서 재미도 붙고 해서 친구한테 전화를 한 번 더 했어요. 아 또 왜? 중요한 거 말 안 했네. 근데 가서 네가 파워블로거가 아니라 거지란 거 절대 들키면 안 된다. 진짜 거지 같아 보일걸? 그래 그거다. 그리고 블루베리 폰이랑 사과 노트북 같은 거 들고 가면 더 파워블로거 같을걸? 그리고서 말싸움 후 이기고 나갈 때 저 사람 파워블로거 아니라고 사장님한테 말해주고 나왔습니다. 통쾌하네요. 세상에는 수많은 개같은 조별과제 썰이 있지만 그 중에도 제일 개같은 팀원은 바로 그지같은 커플들인 걸 알아야 합니다. 제가 3학년 2학기의 일인데 어떤 커플 둘이 조별과제 하기 위해 친구랑 제가 있는 곳으로 다가왔어요. 저기요, 그 수업 시간에 맨 앞줄에 앉으시는 세 분 맞죠? 아니 이 여자가 어떻게 알았지? 네 맞는데요. 그럼 저희랑 같이 팀플 하실래요? 저희도 아직 팀을 못 구해서. 말하면서 친구들 얼굴을 봤는데 뭐 당장 급한데 어쩌겠냐 하는 표정. 조별과제 하는 걸 나중에 알아서 에이스고 뭐고 팀원들 구하지도 못한 상황이었어요. 네 그렇게 해요. 그렇게. 이 슈밤 지금 생각해도 빡도네요. 어쨌든 이 커플과 우리 3명 합쳐서 결국 5명의 한 조가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왜 이 커플들이 아직도 품절이 안 되고 떨이로 남아있나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어야 하는데, 팀이 짜여진 후에 그 자리에서 번호를 교환하고 방에 와서 조모임 날짜를 잡으려고 카톡방을 여는데 실수인가? 하고 다시 한번 초대했더니 또 빠르게. 나랑 친구 셋 다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여자가 죄송해요. 제 남자친구가 단체 카톡방 열리는 걸 싫어해서 제가 전달사항 전달할게요. 와, 패기보소. 이때부터 친구들과 나는 이 조모임이 5명이 아닌 3명의 조모임이 되겠구나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첫 조모임. 먼저 기다리고 있었는데 30분이 넘어도 안 와서 밖으로 나와서 담배 피는데 둘이 같이 붙어있는 꼴을 보고 오잉? 싶어서 곧 들어오겠거니 싶어서 다시 돌아갔는데 남자만 들어와서 하는 말이 친구 집에 있다가 친구가 집 잠근다는데 기다리다가 늦었어요. 그 순간 거짓말을 한다는 것보다 아니 이 새끼는 겨우 떠올린 핑계가 이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튼 가지가지 한다 하고 있는데 여자는 들어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한 20분은 있다가 여자가 들어오는데 손에는 커피를 들고 들어오는. 죄송해요. 줄이 길어서 2시 전에 주문했는데 너무 늦게 나왔어요. 열받았지만 아직 해야 될 조모임 횟수가 몇 번은 남았기에 참고 조모임을 시작했어요. 아이디어 회의 때문에 브레인스토밍 하려는데 놈이고 년이고 폰을 손에서 뗄 줄 모르네요. 한 20초에 한 번씩 폰 켜고 카톡 보내고 폰은 찡 회복 확인하고 댓글 달고. 이 독새들아. 친구가 띠꺼운 표정으로 저기요 조모임 할 때는 폰 좀 안 보시면 안 돼요? 하니까 그때부터 폰을 안 잡더라고요. 는 개뿔. 보지 말라니까 한 5분을 못 견디고 또 직장에 마냥 폰을 껐다 켰다. 저기요 지금은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참다 못해 말하니까 남자친구가 죄송한데 제 여자친구도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좀만 배려해 주시면 안 돼요? 하고 띠꺼운 표정으로 말하는데 와. 그 순간 친구 둘이랑 저랑 눈을 마주치고는 서로의 생각을 눈빛만으로 읽었어요. 중요한 일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 하죠? 결국 약속 시간부터 1시간도 넘게 기다리다가 시작하고는 10분 만에 파토. 그 다음 조모임에는 시간을 맞춰와서 웬일인가 했는데 한 10분 좀 참여하는 척 하더니 산책 간다고 하고선 안 돌아오고, 그러고 한 20분 있다가 단체 카톡에 여자가 남자친구가 집에 급 일이 생겨서 오늘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조모임에서는 커피를 사오겠다고 짐을 싸들고 가더니 비슷한 패턴. 커피 사러 간다 하고는 딱 사라지자마자 우리 셋 다 어떻게 하면 쟤네들을 족칠 수 있을까 고민했죠. 이건 교수님한테 말해야 한다 하고 기여도를 0으로 때려버리자 하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러려면 친구가 필요했죠. 그래서 다음 조모임 때 친구 하나가 mp3로 조모임 상황을 다 녹음하기로 계획을 짜서 녹음하고 스크린샷 찍어서 카톡 내용을 보관했어요. 드디어 마지막 조모임. 커플 둘이 발표한다고 해서 웬일?
하다가 승낙했어요. 우리는 PPT. 우리는 발표 당일날 칠통수에 오싹오싹해지면서 발표 날만을 기다렸죠. 창업 관련된 수업이었는데 친구들이랑 나랑 다 공돌이어서 기술 창업에 대한 내용으로 PT를 만들었죠. 기계공학으로 창업에 성공한 사례들로 PT가 구성되어 있는데 전공 지식도 없는 놈들이 알 리가 없었죠. 깔끔히 발표 10분을 관광 타고 마지막 PT 슬라이드를 보는데 오잉? 분명히 PT 제작에 우리 셋이 이름이 있고 발표에 커플들 이름이 있었는데 싹 다 커플들 이름으로 바뀌었죠. 딱 봐도 발표에서 답은 안 나오고 학점 때문에 똥줄은 타고 한 커플들이 내린 마지막 피책인 듯 했어요. 그때부터 제 친구가 교수님께 건의사항 말하고 모아놨던 증거자료 학교 PPT에 띄어서 녹음 파일까지 다 싹 공개했어요. 우리가 언제 파일을 보냈는지와 그들이 얼마나 참여를 땡땡같이 했는지. 우리는 따로 증거 파일을 정리해서 교수님 메일로 보내고 결국 학점은 승리의 A, 무려 친구 하나는 중간 버프로 A+. 그렇게 우리의 커플 역통수는 훈훈하게 마무리됐어요.